이 오늘은 이제 이 한국 쪽에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한국 경제 양극화를 둘러싼 제도적 배치와 정치 변화, 다시 말하면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의 토대 변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제도나 말하자면 상호구조 수준에서의 어떤 재편 편제 이게 이제 또 거꾸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한국인데 사실 이 춘천에서 우리 강원대 정준호 선생님께서 좀 귀한 걸음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말 고맙고요. 그래서 오늘 저거는 한국 경제 양극화를 둘러싼 제도적 배치와 정치 변화를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일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한번. 시작은 자료를 띄울까요? 예. 네. 지금 잠시 전에 소개받은 강원대학교에 있는 정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주로 제가 경제 쪽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양극화의 어떤 실태를 주로 많이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에 관련된 좀 정치적인 얘기들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배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양극화, 이중화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대부분 이제 폴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선호하죠. 그리고 이중화라는 것은 이제 그냥 말대로 듀얼라이제이션인데요. 이 이중화라는 것은 이제 내부자, 외부자처럼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양극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가운데가 텅 비어 가버리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그 유럽의 삼인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중화하고 양극화를 좀 구분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극화라는 것이 이제 중산층이 가운데서 이제 분포가 없어지는 걸 얘기한다는 거고 아까 이중화라는 것은 내부자 외부자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양극화라는 것은 일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중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양극화는 돌릴 수가 없다는 이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중화라고 했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뭔가 좀 정치적인 어떤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뭔가는 좀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문제 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중화 요인으로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탈숙련화이죠. 요즘에 기술 진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그래서 크게 사실 이중화든 양극화든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기술 진보와 그 다음에 세계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서 이제 그 제도적인 요건들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노조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떤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사실 이중화하고 양극화를 이제 촉발하는 요인인데 가장 크게 많이 지금 언급되는 것은 이제 기술 진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계화인데요. 한국에서는 사실 세계화 효과보다는 주로 탈숙련화, 기술 진보, AI 같은 거, 로봇 이런 데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세계화의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세계화 효과하고 기술 진보 효과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지배적인 것 같고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리는 좀 덜한데요. 하여튼간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구에서는 선거 딜레마가 이제 있는데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왜냐면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기존의 그 내부자들을 이제 유지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주로 이제 산별 노조의 기반의 제조업 숙련 노동자들 기반인 거죠. 사실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일정한 정도 사회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서비스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고령화, 저출산 특히 고령화죠. 고령화에 따라서 소위 그 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업종들이 여성들이고 그다음에 저임금 업종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해외에서 소위 이제 저임금의 여성 노동들을 많이 이제 수입하게 됐고, 그게 이제 슈레더 개혁인데, 사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그 독일 사회가 상당하게 어느 정도 되면 이중화되는 사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규직은 괜찮은데 비정규직의 그 다음에 여성의 이런 해외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제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게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양극화하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국에서 이게 소득 불평등 추이를 보는 게 상당히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한국이 뭐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통계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990년대, 그러니까 90년, 외환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불평등이 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87년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가 2007년, 8년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처분 소득이든 아니면은 시장 소득 관계없이. 그러다가 2015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가처분 소득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소득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사이에를 시장 소득 측면에서는 떨어졌고 그 이후에는 올라갔으니까 이것들을 과연 그러니까 2008년부터 15년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2008년 이후에 뭐 MB 정부든 뭐 박근혜 정부든 어찌됐든 간에 소위 그 복지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처분 소득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정도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진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사실 제기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지금 2022년까지인데요. 작년 통계를 보면 또 소득 불평등이 시장 소득도 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도 또 줄어들었어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 우리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실 서양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 보면 소득 불평등 수준에 따지면 지니 계수로 그 미국 다음에 한 세네 번째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그래서 그 불평등 지수는 대충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냐면은 지니 계수로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양극화라는 것은 가운데가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들을 그럼 다른 불평등 지수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1915년까지는 이게 가계소득 조사인데 이걸 보시면 지니 계수를 보든 5분위 배율을 보든 그다음에 10분위하고 90분위 배율의 차이를 보든 간에 분위수의 차이를 보든 간에 사실상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사실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 초반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악화됐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완화됐는데,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 사이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건 아까 주로 정부가 정부 지출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벌어진 거, 그러니까 쓰면서 그건 이해하실 건데, 이렇게 그렇게 보면 지니 계수든 나머지 그 5분위나 아니면 10분위하고 90분위 사이에 그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최근에가 좀 문제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에 보시면 5분위 배율하고 10분위 배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니 계수는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니 계수로 보면은 불평등은 완화되는데 5분위하고 10분위, 이게 소위 5분위 10분위라는 것은 뭐냐면 하위 10%하고 상위 하위 20% 상위 20%, 그 다음에 10분위하고 그 다음에 9분위도 하위 10% 상위 10% 격차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사는 10%하고 못 사는 10% 아니면 잘 사는 20%, 못 사는 20%를 이제 비교한 거기 때문에 소위 양극화된 거잖아요. 가운데가. 그래서 이걸 보면
양극화 정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불평등 지수는 떨어졌어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죠, 사실. 그럼 보면 원래 이 지니계수에 갖는 통계 수치가 갖는 한계도 있는데 이게 사실 중간 그 분포에 상당히 센서티브를 해가지고 그쪽을 상당히 좀 과잉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니계수가. 그래서 불평등 지수라는 게 어떤 지수를 쓰냐에 따라서 소위 아래층과 상층을 좀 더 강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더 강조할 수가 있는데 이 지니계에서는 가운데 쪽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최근에 요즘에 뭐 KDI에서 중산층 보고서를 낸 적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러고 보면 한국에서 소위 주관적인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중산층이 계속 늘어났다는 요즘 결과가 KDI에서 보고했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평등은 줄어왔기 때문에 중산층은 지니계수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가운데 소위 중간층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해서 2015년 사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중산층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불평등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뭐냐 10분위 하고 50분위 이렇게 분위 배율로 보면 여전히 뭐죠? 불평등은 여전히 유지가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요? 특히 이건 시장소득인데요. 시장소득은 이렇습니다. 시장소득. 근데 이제 가처분 소득하면 또 다릅니다. 가처분 소득하면 좀 약간 좀 패턴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지금 불평등 양상이 2008년 이후에 떨어지고 지니계수 측정했을 때 떨어진 건 사실이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 터닝 포인트를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맞는 추세있고 그 다음에 10분위, 50분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걸로 다른 지표로 봤을 때 양극화를 일정한 정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봤었을 때는 약간 패턴이 좀 다른 형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소득으로 측정하느냐 가처분 소득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불평등 양상도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뭐 요즘에 중산층들을 겨냥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대선도 이제 뭐 3년이나 남았지만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런지 뭐 민주당에서 중산층을 이제 품기 위해서 뭐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거하고 더 맞는 얘기들인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이 이게 불평등이 소득입니다. 자산은 아주 분명한데 소득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외환위기, 아니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당히 좀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딱 스테레오타이프처럼 그냥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 되는 지점이 2015년입니다. 2015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웬만한 그 경제 지표들이 다 나빠집니다. 예, 불평등도 시장소득으로는 올라가고 있고 물론 가처분 소득은 떨어지긴 했지만 시장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의 인구 순이입이 증가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이 또 나올 건데 저출산율도에서 특히 합계 출산율도 그때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2015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가 확 바뀝니다. 그때 사실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었죠. 소위 그 촛불 그 시위가 있었고 그때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경제 쪽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한 게 뭐죠? 빚내고 집사라는 정책을 하고 오고 그게 잘 안 풀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안 풀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촛불이 일종의 물적 기반으로 작용한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 시기가 2015년입니다. 그리고 이 15년 시기는 또 어떤 시기냐면 중국이 이제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를 구원해준 구원자가 누구냐면 중국 경제였고 중국 경제가 이제 2009년부터 13년까지가 엄청난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전성기에 올라타가지고 우리나라 소위 재벌 대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그때 전부 다 탑5 하는 탑3 하는 심지어 탑1 되는 기업들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약간씩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상당하게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이제 침체가 되면서 구조 조정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2015년에 상하이에 그 소위 주식시장에서
확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시기고 그게 이제 한국하고도 다 맞물려 있으면서 이제 있었던 아주 복잡하던 시기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물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산은 아주 분명한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아까 빚내고 집사라 정책 이후에 그냥 쭉 해가지고 이제 불평등이 증가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건 뭐 토지나 부동산 주택이나 똑같은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위계수가 나타나면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쭉 하다가 요즘에 약간 좀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좀 한풀 꺾이면서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 자산 순자산 불평등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0.6에서 0.6 얼마인데 이게 미국이 제일 높아요. 0.8에서 0.9 정도 자산 불평등이. 그 다음에 스웨덴 복지국가의 대명사인데도 거의 미국 수준입니다. 근데 한국이 이게 낮고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스페인이 우리 정도의 자산 불평등이 있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그런 데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질서에다가 정치 잘 안 풀리고 부동산에 상당히 몰두해 있고 그런 나라가 좀 낮고 그다음에 스웨덴이나 미국처럼 상당히 거기는 좀 부동산을 중요시 않는 건 아니다. 금융자산도 상당히 많이 밝히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이 수준이 높고요. 복지국가 덴마크든 뭐든 나라 그다음에 스페인이든 노르웨이든 그다음에 그런 나라들이 자산 불평등 수준이 우리보다 다 높습니다. 우리가 상당히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물론 자산 불평등 수준이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당연히 높고요. 그건 뭐 당연히 높은 건 당연한 거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순자산을 이걸 계속 이어가지고 세대별로 이어가지고 이제 보여준 건데 20대 초반이 되면 순자산이 상당히 제일 낮아요. 불평등이. 그건 그렇잖아요. 왜냐면 20대 때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이때 있어 순자산은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을 합친 거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부동산 순자산을 보면 20대 때 가장 부동산 격차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0대 때 부모로부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가진 사람하고 격차 확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30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비붐 세대까지는 부동산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층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민주당을 지원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말을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부동산이 엄청 버블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연령대도 보면은 30대 후반, 그러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비붐 세대들은 다 이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팽팽하잖아요. 20대, 하고 30대 초에 싸움하고 그 다음에 60, 70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만 자산 격차가 확 벌어져 있고 부동산은 지금 좀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정도의 약간 세대적인 특성도 반영하면서 동시에 소위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기반 이 사진을 제가 이 그림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줬더니 딱 자기네들 지지 기반이라고 딱 생각하더라고요. 연령대별로 보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이게 보니까 이제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식으로 이제 아빠 찬스나 부모 찬스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진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면 20대들이라는 사람들이 보시면 30대 초반까지 포함해서 뭐 아주 좋은 직장이 있더라도 뭐죠? 월급 수준이 일단 낮으니까 그 소득 수준 갖고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전세나 월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30대 중후반부터는 이제 소위 이제 담보대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꿀 수가 있고. 진짜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소유 여부니까. 연거리 언제부터 시작? 연거리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하는 거죠. 이 수치가. 불평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보십시오. 이게 불평등이 지금 0.6대에서 3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이비붐 60대까지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의 20대하고 30대 초에서는 진위계수가 1까지 가가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고 이게 주로 이제 상속 증여를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자산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아까 소득은 뭐죠? 분명하게 안 드러난 아까 좀
저 2008년 이후에 시대의 변화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정치적으로 보시면 그 강남 좌파들이 확실히 존재했었던 게 조국 그 땅을 민주당보다 더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그게 동별로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좀 약간 예,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 갑자기 가계저축률이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고 이 가계저축률이 올라가는데 이 가계저축을 왜 하느냐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걸 부동산 투자하려고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가계저축률이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가계저축률이 다시 또 올라가. 그런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가계저축률이 올라갔냐면요. 주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해가지고 빚을 있죠. 빚을 이제 줄이는 과정에서 가계저축률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빚도 올라가고 가계저축률도 올라가고 좀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이제.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됐느냐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부동산 살라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을 하면 그걸 이제 자산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되면 괜찮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산 기반 부채 주도 성장 미국이 이제 하는 시스템인데 한국은 뭐냐면 이게 부채 기반인 건 맞는데 이게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주식 가격이 오른 다음에 특히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다음에 이걸 갖고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게 다 부채를 갖고 빌려주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환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성장도 이바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람에게는 자산이 이제 쏠리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자산 시장을 상당히 억제를 했어야 되는 거죠.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처음에 최저임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자산시장이 팍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로 임금 상승의 효과를 거둬들였지만 그 대신에 실질 임대료를 확 올라버리니까 임금 상승에 그것만큼 다 뺏어버리고 그게 다시 소비로 이루어지면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이게 경제가 돌아가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그렇게 평가하면은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고백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보면 소득주도 성장 하시는 쪽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통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성공하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포디즘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포디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포디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뉴딜이라는 것도 보면 뉴딜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노동자들 노조에서 바그너법을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소위 말해서 그 힘을 키워가지고 자본하게 억제될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가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 시중은행하고 상업은행, 투자은행을 이제 서로 분리시켰던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이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글로벌 대공황 때 부동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버블이 또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에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억제해야겠다고 해서 미국식의 이제 모기지 시스템을 만든 거죠. 주로 이제 그건 중산층들이 이용한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중산층에 대한 모기지 시스템은 정말 잘 굴러갔어요. 물론 하류층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냥 임대 주택을 지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 시스템은 그래서 중산층에게서는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는데 이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디즘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들을 다 돌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투자 자본을 상당히 국가가 딱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산층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30년 동안 모기지 시켜가지고 일정 정도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30년 이후에 영모기지 해가지고 그거 갖고 자기가 평생 밥 벌어먹고 살고 그 대신 이제 소위 복지는 좀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미국 시스템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산업과 금융이 일정한 정도 뭐죠? 딱 연계돼 국가를 통해서 연계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하고 좀 매칭이 돼야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금융의 역할은 산업 자본과 그다음에 주택이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냥 매개 기능으로서만 한 거고 지금 이제 금융 자본주의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이제 신자유주의에 왔을 때는 금융이 이제 완전 날뛰어 가지고 금융 자체가 그냥 살아 움직이는 산업 자본도 그냥 밑에 깔아뭉기고 그다음에 또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나는 게 뭐냐면 원래는 프라임 이상만 대출돼야 될 건데 소위 말해서 안 되는 사업까지 대출돼 버리는 왜 돈 벌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나타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주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 포디즘 때 당시에 그 경로하고 비슷한데 그걸 인식했었으면 제일 먼저 했었던 게 금융이죠, 금융. 금융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네. 금융을 잡는다는 것은 부동산에 아까 대출까지 다 포함하는 하여튼 이런 얘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순저출률하고 투자중간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티롤이라는 사람이 이게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저성장 시기 때 그러니까 투자를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서는 사실상 개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부동산 투자하거나 그런 데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도 옛날보다 확 떨어졌고 저성장에다가 그다음에 유동성은 넘쳐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합리적인 행위죠.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예. 하여튼 이런 게 이제 펼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순자산 불평등에서 이게 부채가 원래는 부채는 순자산이라는 게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기 때문에 부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자산의 불평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맞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예, 가계 부채하고 그다음에 전세 있지 않습니까? 전세 자금이 자산 불평등을 늘리는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게 좀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부채가, 그러니까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된 거죠, 사실.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 결과론적으로는 불평등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가장 연령대별로 30대 후반부터 시간 40대부터죠. 그러니까 40대부터 베이비붐 세대들은 정말 엄청나게 그 효과를 누렸고, 그 다음에 그거에 좀 그냥 좀 무서움을 느낀 20, 30대 초반에, 특히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뭐죠? 영끌이나 비투, 예, 비투라고 하죠. 비투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요즘 영끌 같은 것들 해서 갖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5년, 15년 이후에 영끌이든 뭐든 이게 가능했었던 게 기본적으로 소득이 우리가 실질 소득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는데 그때 당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재벌들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한 2007년부터는 좀 좋았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소득도 상당히 올랐고 그래서 소위 그 재벌 대기업에 소위 그 젊은 사람들의 소득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 사람도 재벌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베니피스로서 여러 가지 대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건들을 이제 많이 마련했죠. 그 사람들이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이 투여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소위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한 2, 3년 그 호기 때는 소득도 올랐고 그 다음에 자산 불평등도 줄어져 버리는 역설적으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붐에 따라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불안정성은 증대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채를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져다 썼냐면 소득 상류층들이 상위 10%들이 대부분 갖다 썼거든요, 부채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그 가계 부채의 질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DSR하고 DTA가 있는데 DSR은 이게 소득 대비고요.
그 다음에 DTA는 이제 자산 대비거든요. 보면은 자산 대비로 보면, 왜냐면 자산이 계속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걸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퀄리티가. 그런데 소득 수준으로 이제 부채 상환 비율을 보면 나빠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외부의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특정 대기업이 만약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외환위기 때처럼 하나 뭐 부도나거나 뭐가 발생하면 완전히 이제 작살나는 거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저 상환 위험이 이제 닥치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제 금융위의 판단으로서는 상위 소득 10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부채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대기업 노동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위태위태한 것들을 그냥 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소득하고 자산의 결합 분포를 이제 많이 봐요. 근데 한국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소득하고 자산의 상관성이 한 0.5 정도로 상당히 높은 측에 속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들이 주로 고자산가일 확률이 거의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게 자산은 이게 왜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게 약간 높지 않냐면, 이게 고령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층은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낮지 않습니까? 요것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스웨덴이나 이제 그런 나라들 특징이 보면 자산하고 소득의 상관관계가 한 0.3에서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다고 해서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마는 복지국가의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소득은 많은데 자산이 없이 그냥 월세 집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스웨덴 같은 데서는. 거꾸로 스웨덴도 뭐죠? 진짜 자산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결부되어 있고, 근데 한국은 대체적으로 상위 10% 아까 저 소득 10%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상위 10%의 자산가들하고 거의 오버랩이 상당 부분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제 노인분들을 제외하고, 노인분들은 소득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소득 격차가 요즘에 지방소멸도 있어가지고 지역 간 격차인데, 우리나라 지역 간 격차는요, 이게 소득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생산소득이 있고, 분배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소득이 있는데, 생산소득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생산력 수준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서 한국에서 가장 1인당 GRDP가 높은 데는 울산입니다, 울산. 그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총소득이라 해서 이건 분배소득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기업 이제 뭐 법인 잉여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다음에 지대 요걸 얘기하는데, 이런 걸 따지면 울산이 1등이긴 한데 줄어듭니다. 그 대신 서울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상당한 정도의 울산에서 거두어진 소득들이 전부 다 본사가 있는 서울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 지출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출소득인데, 이거는 압도적으로 1등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소비는 알다시피 가처분 소득 플러스, 그 다음에 부채가 있어야 이게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는 데가 부채를 쓰기 용이하고, 예, 그 다음에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압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1인당 개인 소득을 다 따져가 보면, 제일 부자인 동네는 서울, 그 다음에 세종시 좀을 제외했었을 때, 그래서 한국의 지역 문제는 서울과 그 나머지 지역 간의 문제고, 수도권은 서울의 이제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울시 인구가 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서울하고 경기도는 하나의 같은 데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땅이 없고 뭐 집 비싸니까 수도권으로 가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고 요즘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뭐 다른 지역으로. 근데 인천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10년대 중반이요. 2015년 중반 이후로 보면 지출소득, 아까 민간 소비 격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에서 지역이 어디 사는지가 우리 가처분 소득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봤었을 때 아주 낮습니다. 미국도 낮고, 예, 낮습니다. 예. 단 이탈리아만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가처분 소득의 한 15%에서 20%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람시 같은 사람도 옥중수고를 보면 이게 이탈리아 특징이 북과 남이 차이가 엄청 심해요. 북쪽은 엄청 잘 살고요. 남쪽은 주로 농업에 마피아들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어떻게 남북을 합쳐가지고 일정하게 자기가 꿈꾸는 사회주의 혁명을 할까 고민했던 이 흔적이 나오는데 그만큼 남북 격차가 심한 데가 그런 거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이탈리아는 어디 사는지가 자기 소득을 상당히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은 한 8%, 그다음 오스트리아가 엄청나게 낮고요. 미국도 그 정도 빼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왜 이렇게 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처럼 느끼냐면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의 노동자들, 현대 노동자들 보면 평균 임금이 한 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1억 정도 되는 데가 수도권에도 그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 일부 대기업들이 있는 그 소위 공장들에서 월급 수준, 봉급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 지역 간 격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또 지역 간 격차, 소득 격차가 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달리 미국은 뉴욕하고 워싱턴 DC나 아니면 캘리포니아나 있었을 때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그 지역의 물가 수준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결정이 되는데 한국은 서울에서 근무하든 여수에서 근무하든 울산에서 근무하든 같은 공무원이면 임금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돼 있거든요. 사실 단 예외가 있죠. 지금 광주에 자동차 실험한다고 광주 일자리 하면서 그것만 이제 지역 간의 격차를 둔 거죠, 사실. 저는 그 실험도 전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미국이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갖고 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원래 전공이 자동차에 관련된 거라서 원래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자동차를 좀 아는데 그쪽에 그러면 미국이 그 GM이 디트로이트에서 전부 다 남쪽으로 옮기거나 멕시코로 옮기면서 그 지역 간의 임금 격차를 그렇게 이용한 거거든요. 아니 나쁜 거죠. 그러니까 노조들 사이에서도 노노 갈등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아니다. 그리고 나면 하여튼 등등등. 그래서 국내에서 하나는 4,500만 원짜리, 5천만 원, 한 일자리와 1억짜리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그런 식으로 했었던 그거죠. 미국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하여튼 그렇고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소위 말해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걸 이제 분공장에 하죠. 공장들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기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또 대도시들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임금 격차가 소득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지역 간에는. 그런데 그럼 지역 간의 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럼 뭐가 크냐? 이따가 할 건데 하여튼간 이게 보시면 이게 시군구 안에도요 주소지 기준하고 원천지 이게 구세청 기준이다 보면 요즘에 좀 소득 격차가 좀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진위계수가 상당히 낮죠. 0.1배가 안 됩니다. 한 3분의 1배가 안 됩니다. 실제 우리 가처분 소득에 어떤 그런 거고요. 이게 보시면 한국에서는 원천지하고 그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소득 수준을 보시면 원천지라는 것은 알다시피 공장이 있거나 기업 본사가 있는데 1등이 수원이고요. 그 삼성이 있으니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남동구는 아시다시피 그냥 공장들 많은 데고 그 다음에 이천 반도체 공장이 있는 데고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종로구는 이제 본사가 많아가지고 이런 데가 이제 높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는 그야말로 이제 주소지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게 보이면 1등이 우리가 아는 강남, 서초, 용산, 과천, 송파, 성남 우리가 아는 소위 다 살고 싶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게 근로소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시면 8천입니다. 8천. 1인당. 이 1인당이거든요. 엄청 높은 거죠. 이 평균 개념이니까. 그런데 급여지 있잖아요. 원천지 기준으로는 4,700밖에 안 돼요. 한 3천 정도가 더 높은 거죠. 직장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주소지하고 원천지. 그러니까 한국의 이게 가장 특징이 이게 직주의 분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과 사는 데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격차도 마찬가지고요. 소지역 간의 격차도 다 이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원천지 기준은 지금 얼마 왜냐면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6,300, 그 다음에 주소지는 4,500. 그게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런데 서울 같은 이제 핵심적인 권력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직주간 분리가 상당히 심각하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8천만 원이 받는데 원천 기준에 한 4,700만 원 정도. 이거 근로소득 기준이니까 여기다가 그 사업소득이나 나머지 재산소득까지 합치면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사실. 하여튼 이게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은 지역 간의 소득 격차는 한 3배 정도가 돼요. 근로소득은 가장 높은 데하고 낮은 데가 시군구별로 보면.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한 23배 내지 24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산 격차가, 그러니까 어디에 자산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비수도권에서도 서울에 자산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울산에서도 현대자동차 다니시신 분 중에 서울에 부동산 투기도 하면 투자 잘하신 분도 많아요. 예. 그게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근로소득을 한 40%를 안 내니까 약간 이 통계가 좀 한계가 있긴 있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측면에서 보면 지역 간의 격차는 아까 서울하고 강남구하고 가장 못 사는 데하고는 한 3배 정도. 뭐 3배도 크긴 크죠. 한 데가 서울이 아까 8천만 원 했으니까 3배면은 낮은 데는 한 2,500만 원 정도니까 소위 우리나라 중위소득 정도 되는 거죠. 소위 그냥 최저임금을 했었을 때 이게 낮은 지역이 주로 이제 농촌 그런 지역이죠. 거기가 농촌 쪽에 소득이 낮거든요. 낮지만 거기도 낮아도 거기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게 거기는 워낙 농업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자급자족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 100만 원만 어떤 사람은 진짜 농촌에 한 100만 원만 주면 충분히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른데 하여튼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역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자산 격차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렇게 딱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고 그래서 한국에 요즘에 뭐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제 구조를 한마디로 하면 분공장 경제입니다. 분공장이라는 게 브랜치인데 지점들이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본사가 있는 거고 지방에는 그냥 공장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생산직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울산에도 그 R&D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사 기능도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보면은 거기다 거제도나 아니면 울산에 전부 다 동구에 본사 있었고 R&D고 다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중공업도 이제 거기 동구에 있는 R&D 시설을 전부 다 이제 판교로 옮겨갔죠. 성남으로 다 옮겨갔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뭐 예전부터 이제 계속 올라와가지고 지금 다 화성에 있는 남양반에 다 몰아나와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이제 포대인식으로 보시면 구상과 실행이 우리는 철저히 분리가 돼 있어요. 실행은 지방에 있고 머리는 서울에 있고. 그런데 실행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일정한 정도 대기업들이 노조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수출 대기업들이 잘 되는 바람에 소득 수준은 낮지 않고, 물론 비정규직은 낮지만 하여튼 이런 식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공장에서 잉여를 이제 서울로 이제 옮겨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브랜치 플랜트인데, 그런데 이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소득 비중이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에 알다시피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 이게 가치 사슬이라는 수면에서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수면에서 글로벌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니까 그 비율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가지고 한국은 사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대공장들이 움직이는 거고 주로 수출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득을 봐가지고 그 지역에서 일정한 정도의 소득 수준 향상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원래부터 높았던 서울과 일정 정도의 격차는 있지만 너무 큰 격차는 아닌 거죠. 서양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사회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거죠. 큰 갈등이 있긴 있지만 서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다고 이게 보시면 소득이 유치되는 게 서울로 대부분 다 유입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가 유입되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유입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소득이 유입되는 데는 주로 지역의 광역시들. 왜냐하면 대전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근데 단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서 소득이 유출되는 데는 울산입니다. 거기는 공장밖에 없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생산직 중심이고, 그 다음 중화공업이잖아요. 중후장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일자리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가부장적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현대자동차도 가보면 여성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정규직들이 이제 정규직화되면서 그렇게 뽑은 거죠. 원래 여성을 뽑았던 게 아니고. 그럼 미국의 노동자들도 디트로이트에서도 거기는 왜 여성들이 많으냐? 그것도 역사가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원래 미국 고용주들이 여성을 뽑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고, 그 당시 디트로이트가 2차 대전 때 알다시피 남자들은 대부분 다 전쟁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군수산업을 유지시키고 자동차 산업을 유지시키려고 해서 여성 노동자들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 같은데 공장들이 여성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고용관계부터 시작해서 여성도 존중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고, 한국은 그런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옛날부터 알다시피 대부분 남성들이 일했던 거고 여성들은 집에서 있었던 건데 요즘은 이제 여성들도 많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그래서 이게 보시면 괜찮은 일자리들이 이게 보시면 관리 전문직이 압도적으로 서울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엄청나게 낮고, 그런데다가 2015년부터 더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터닝 포인트. 왜 그러냐? 제조업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5년에 제조업이 무너진 게 있었죠. 조선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 그게 구조조정 때 엄청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다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용접했던 사람들이 지금 평택에 가가지고 있고 막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렇고, 원래 조선산업은 사실 이제 비정규직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고, 그리고 일종의 건설산업 비슷한 식으로 해요. 십장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옮겨 다니는 식으로 막 한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파괴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산업이 호황인데 지금 없어서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쓰고 하는 게 지금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조선산업이 옛날부터 비정규직을 많이 써가지고 하청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금 수준도 상당히 생각보다 낮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좀 다른 거고, 그런 게 있었고요. 이게 보시면 비정규직도에 보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높습니다. 비정규직이. 이게 서울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일자리 찾으러 오는 거죠, 사실. 그럼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강원도하고 제주도입니다. 이게 주로 농업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알바 쓰는 데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가장 적은 데가 경남, 울산 그런 데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데가. 왜냐하면 물론 비정규직이 있죠. 없는 게 아니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저건 악마주로 이면 되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또 최근에 또 재밌는 게 이 비정규직이 보시면 이게 오른쪽 그리면 4년째 대졸자들의 적정 일자리라는 게, 이 적정 일자리 화이트 칼라 직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비율을 보면 2010년대 중반까지는 다 떨어졌어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그런데 2010년대 중반에 보면 수도권은 약간 횡보하듯이 거기다 최근 올라가고 있고, 비수도권은 그냥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수도권으로 정규직, 그 다음에 고급 일자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고 있고 아까 이렇게 되고 있고 그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지역 간 소득 격차로 나타나는데 2010년대 전에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소득 분포라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소위 정규 분포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10년 이후에는 비수도권에서는 완전히 양극화된 가운데가 없어요. 진짜 양극화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덜 나고요. 수도권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되다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두 나라가 생기는 거죠. 한 국가에. 비수도권은 완전히 이제 비정규직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은 좀 덜 내고 있고. 좀 덜 나잖아요, 모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모양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L자 거꾸로 되는 거죠. L자 뒤집은 형식으로 되고. 근데 저가 이거 하고 나서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이게 2008년하고 12년 이게 우리나라 최전성기 때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정규 분포죠. 비수도권에서. 좋았던 거죠, 사실. 그러다가 2016년하고 2020년 사이에서는 완전히 이제.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의 소득 분포는 상당히 경기 변동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양극화가 아주 그냥 구조적이라서 뭐죠? 딱 이제 몇십 년식으로 딱 나타나는데 한국은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소득이 양극화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근데 아까 자산은 워낙 이 갭이 큰 거니까 이게 격차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소득은 이렇게 좀 일자리가 불안해. 예. 일자리 문제죠.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게 대부분 근로소득에서 대부분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제도가 조선산업이 아까 안 됐으면 그때 당시 보통 평균적으로 그 하청 하시는 있잖아요. 그 신분들이 그 선당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 십장 되신 분들 한 1억 5천씩 받았어요. 임금이. 지금은 한 4, 5천원 확 줄어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또 다시 올라갔겠지만. 그런 식이거든요, 사실. 그 엄청난 큰 차이죠, 사실. 그러니까 한국이 은근슬쩍 이상하게 이게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비수도권에서 대기업이 퍼포먼스에 따라서 상당한 일자리 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식으로 이제 대우조선이 그때 망할 뻔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현대조선도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 산업이 그때 안 좋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사드 이펙트도 있었고, 중국이 안 좋았고, 뭐, 그 다음에 또 현대자동차가 또 투자도 좀 실패 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요즘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좀 괜찮긴 한데,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자동차 산업이 또 전기차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2010년대 이후에 청년층은 실업률이 급등하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층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이 사람들이 또 노동시장 참가율은 상당히 높죠, 사실. 예. 은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은퇴하고서도 뭐죠? 비정규직으로.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시니어 촉탁직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게 베비붐 세대에서 보면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내 격차하고 세대 간 격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이 인구 격차에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서는 세대 내 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이비붐, 아빠 찬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소위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되게 80년대 이후가 소위 그 30대죠. 40대 김지영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부터는 격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소위 베이비붐과 80년대 이전 사이에 세대 간 격차도 있고, 세대 간 격차도 있으면서 또한 베이비붐 세대에서의 세대 간 격차, 세대 내 격차, 계급 위주 계급, 그 다음에 또 젊은 세대 내에서의 계급 격차도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횡과 그 다음에 종이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세대 간 격차를 별로 부정하죠. 네, 부정하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세대 간 격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나타날 게 그거죠. 일단 연금개혁. 이번에도 보면 안 했잖아요.
예, 하여튼간 연계 문제. 두 번째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가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 세대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이후 세대에게 그 소위 1.5도씨 어쩌고저쩌고 보면은 그 환경에 재앙을 안겨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스웨덴의 그 어린 그 운동가 있잖아요. 예, 툰베리가 하는 게 환경 문제도 세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그 기득권 세대들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또 좀 있으면 한 10년, 20년 있으면 돌아갈 건데 그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그 사이에 뭐 지구가 폭발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둠베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한 5, 60년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임팩트가 이제 곧바로 오는 거죠, 사실. 하여튼 한국은 환경 문제는 좀 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연금 문제가 이제 세대 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사실. 60대 정부상. 예. 낀 세대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60대가 베이비붐 세대가 위에도 공경해야 되고 자식들하고는 또 그 도움도 못 받고 예, 맞다 뭐 그런 세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고령화가 증가하는 건 다 알지만 출산율이 저하야 되는데 출산율이 2015년 이후에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구학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게 서로 경쟁이 심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 다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 뭐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2010년 중반, 15년 이후에 출산율이 떨어지냐고. 그전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20년 동안에는 1.2에서 사이에 2.3에서 스테이블하게 유지됐었고, 어느 순간에는 또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보시면. 예. 물론 다른 나라들도 출산율이 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긴 한데 왜 하필이면 20, 30년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우리보다 출산율이 꽤 높죠. 1.23 정도 되니까 예. 우리는 지금 0.7, 68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때 15년 후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있는지를 어느 인구학자도 그렇고 어느 분도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죠, 사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2015년이라는 데가 상당히 한국 경제에 사실 터닝 포인트고 그때 사실 정치적으로는 촛불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참여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못 살린 거죠, 사실. 그게 사실 엄청난 개혁의 터닝 포인트였고 그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딴짓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성장률이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그런데 한국이 성장률이 떨어진 게 보면 지금 죄송합니다. 많이 떨어지는데요. 계속 떨어지는데 G7 국가들 중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는 유일하게 이탈리아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본도 지난 30년 동안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고 0%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 성장률이 지금 1% 윤석열 정부 때 확 떨어졌다고 요즘에 1% 좀 이상 성장하니까 완전 2% 성장하니까 완전 잘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뭐 성장률이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성장률이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0%에 있으면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요. 멘탈리티가. 활력이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그렇잖아요. 이탈리아 보면 특징이 뭐죠? 다당제에다가 그 다음 포퓰리즘에다가 예?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게 엄청 심하거든요. 그게. 아까 지역간 격차도 심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죠? 조기동이라는 그 친구가 신문기자 했던 친구가 이탈리아로 가는 길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이탈리아 길을 넘어서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 길로 가는 거죠. 남미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나 남미나 비슷한 과잖아요. 그렇지. 예, 같은 쪽 언어도 쓰고 뭐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나 비슷하고 멘탈리티가 비슷해요, 사실. 그리고 상당히 또 기독교 카톨릭 가부장적인 생각도 강하고 상당히 가부장 그게 다 카톨릭 국가들이고 하여튼 약간 그거 비슷한 데가 프랑스죠. 프랑스가 상당히 이중적인 국가죠. 거기가
상당히 내부자 외부자가 심한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크게 거기도 대기업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래서 미테라 뭐죠? 메르켈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저 프랑스 대통령이 예 마크롱 대통령이 뭐 연금 개혁하고 뭐고 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도 싫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건 뭐죠? 퇴직 연장을 연장시키려고 했더니 젊은 애들은 싫고 그다음 프랑스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싫지. 왜 자기네들은 빨리 퇴직한 다음에 연금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거긴 그런 나라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만약에 그 퇴직하는 그 기간을 연장시키려면 당연히 우리는 타장을 예쳤다고 할 건데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프랑스가 이중적이 세요.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이고요. 예, 학교가 거기는 그랑제꼴이라 해서 예, 대학교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데를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이 차이가 있고 하여튼 예. 사실 가장 형평성인 나라는 유럽에서 거기죠. 저 옆에 있는 독일이죠. 독일, 오스트리아 뭐 그런 나라들 주로 뭐죠? 노동자들이 산별 노조가 핵심인데 예. 그런 데가 사실 세죠 사실. 그다음에 그 잠재 성장률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는 얘기고 그다음에 2%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사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실 정부 기여도가 큽니다. 성장률에. 그래서 2019년에는 2% 성장이 있는데 1%가 정부 몫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 주도 성장이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제 좀 했다가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정부 주도 성장이 멈췄죠.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하나도 안 푸니까. 이런 정부도 좀 특이한 정부죠. 왜냐하면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 경제가 성장이 안 좋고 하면 저소득층이든 뭐든 해서 돈을 좀 풀어가지고 추경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정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뭐라도 이상한 정부 같아. 이러다가 폭동 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고. 그리고 원래 한국의 투자는 성장의 기본은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투자는 두 가지인데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인데 한국은 주로 건설 투자 기여도가 컸습니다. 최근에는. 예, 설비 투자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설비 투자 갖고 이제 많이 많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투자주도 갈 것이냐. 근데 투자주도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노동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설비 투자는 고정자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걸 감가상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수자 시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정규직 안 하려니까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이상한 식으로 이제 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처럼 투자를 줄이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면 되는데 지식 투자로 가면 되는데 근데 한국의 이 산업이 주로 이제 반도체나 그런 거 중심이라서 반도체는 전형적인 투자 산업이거든요. 사실 사이클상.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또 뭐죠? 전부 그냥 다 메모리 반도체고 하니까 좀 뭐 설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하는 거면은 시간도 좀 유지가 될 수가 있죠. 플렉서블하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식 노동도 많이 쓰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설비 투자도 2010년대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하향세입니다. 그리고 97년 이후에 확 줄어들었죠. 그 이유는 알다시피 그 전에는 막 투자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수익성이 있는 일정한 현금 흐름 한도 내에서 투자가 되는 예, 이런 식으로 좀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 비용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는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냐면 노분 밀도로 대표되는 노동의 대체 소위 자동화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2010년대 중에 보면 확 기울기가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동차든 반도체든 전부 그냥 세계 최고의 지금 자동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뭐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사실 싱가포르 제외하고 일단 요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재벌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죠, 사실. 예, 한국 시스템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이 가능해야 하청 기업들도 낙수교까지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노동은 대체되고 주로 이제 알다시피 이게 이제 그냥
장비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정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상당히 좀 수용을 해줬죠. 왜냐하면 이게 생산 공정 자체가 힘들거든요. 계속해서 근골격계 같은 경우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노동자들 갖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이제 용인해 주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장 숙련은 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2주 훈련 받으면 예, 그냥 작업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외국에 가도 잘 돌아가는 겁니다. 숙련 인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문제가 이게 소득이 2010년대 아까 초반부터 시작해서 점점 2012년이죠. 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출도 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최근에는 이제 이데올로기적 목적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이 그러면 중국 이외에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 노력은 안 했다는 거죠, 사실. 예. 이 보시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아웃소싱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알 수가 있겠고, 외주화 전략도 요즘에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국에 사실 이제 생태계가 있죠. 생태계를 소위 재벌 계열사에 해당되는 수직 계열을 법적으로 상관없는 하청기업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사실. 이건 법적으로 위반이죠. 이걸 저는 이제 확대된 수직 계열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요 독점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청기업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차, 3차 업체들, 그 다음 비정규직들이 소득이 제약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층시야로 뭐죠? 이윤들이 제약이 되니까. 이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은 숙련체제에서 정규직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실업보호 수준은 상당히 낮고, 실업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실업이 되면 소득 수준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중산층이 있다가 이제 중산층이 안으로 갈 수가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요즘에 숙련이 양극화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작업장 수준이 상당히 숙련 수준이 높은 걸로 돼 있었는데, 요즘에 OECD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엔지니어들을 주로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숙련이나 그런 것들이 수준이 많이 떨어진대요, OECD에 비해서. 그건 알다시피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 훈련이나 그런 것들이 옛날만큼 시키지 않고 비정규직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죠. 이래 보면 더 어떻게 돼요? 더 자동화로 가고, 더 엔지니어 베이스도 가고, 사실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이게 고용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제조업 고용이 일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고용 수준이 높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실 게 뭐냐면 독일은 우리보다 제조업 역사가 몇 배 긴 나라잖아요. 우리는 60년대 이후에 시작한 데고, 독일 같은 경우는 1800년 그때부터 산업화를 시작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제조업 고용 비율이 높아요. 그만큼 뭐죠? 상당히 포용적으로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다 구조조정 시켜가지고 대기업 하나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급 시기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 근데 왜 내가 제조업 고용을 얘기하냐?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임금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트럼프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조업하고 바이든도 계속 제조업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미국이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러스트벨트 지역에서거든요. 그게 디트로이트 같은 지역인데, 거기서 완전히 원래 민주당이 아성이었는데, 거기가 완전 텃밭이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쪽에 찍어줘서 이제 사실 정권을 탈취했던 거고, 그런데 바이든이 다시 가서 찾았죠. 그때는 주로 이제 남성 백인 노동자들은 바이든을 찍어줬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그냥 바이든 쪽에 해주면서 겨우 한 거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실베니아나 그런 데 가가지고 바이든이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 뭐죠? 노조 결성을 하고 막 옹호해주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제조업 일자리라는 게 상당히 전진국에서 요즘은 그래서 산업정책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 소득 수준이. 제조업, 근데 서비스업은 이게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 서비스 일자리의 특성은 뭐냐? 알바 아니면 전문직인 거죠. 사자들은 뭐 금융, 보험, 뭐 변호사,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직종은 생산성도 높고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거기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알바 같은 숙련 임금직이나 아니면 고숙련, 예, 고임금직 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로 가면 미국처럼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제조업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이게 보시면 한국의 규모가 한국은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이렇게 격차가 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서 다 대기업 가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거 갖고 연구를 좀 해본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럼 대기업이라서 비정규직이 정리한 건 아닙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체 통계로 했었을 때와 기업체 통계로 했을 때 좀 다르고요. 기업체 통계로 했었을 땐 여전히 한국에서 300인 이상의 대기업 노동자들도 좀 에서도 비정규직을 활용을 광범위하게 씁니다. 그런데 사업체로 보면 대부분 다 중소기업체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통계를 제공해 주는 데가 KDI 같은 데서 그렇게 하죠. 하여튼 이런 건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정규직은 14.3%인데 고용 형태에서 했었을 때는 38.3%로 증가되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서 이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게 격차가 있다는 건 뭐 그리고 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건 다 아시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2015년까지 시스템을 자동화, 아웃소싱, 타숙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고 기존에 있는 노동 이중화들이 하면서 가운데가 비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개입을 좀 했거든요. 자동화도 그렇고 타축련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전혀 없어졌어요. 정권이든 뭐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네, 노동의 정치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이제 유럽과 우리의 좀 차이라고 보면 차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2010년 전후쯤 해갖고 이후는 계속 신자유주의 개혁 막 독일까지 했는데 그게 아까 슈레더 계획을 했지만 슈레더 계획이 어떤 식이냐면 정규직 있잖아요. 산별 노조를 더 강화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독일 사회가 그전에는 이중화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중화되다고 해요. 양극화된 사회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이중화. 세그멘테이션이 많이 일어나요. 이유가 뭐냐? 소위 아까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대기업 정규직 제조업직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아까 회계 여성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한국분은 완전 양반인데 그게 이제 독일이 슈레더 계획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80년대 한국 경제 외환위기 이후와 이전은 뭐 아까 얘기했던 걸 계속 반복하게 그러니까 이 표로 넘어가겠고요. 마지막이 정치 얘기인데요. 한국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의 이제 소위 재벌이 이제 독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 특히 서민들을 이제 배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해왔죠. 그리고 금융 자유화되고 이게 다는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재벌 개혁도 된 것도 없고 재벌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지주회사로 형태에서 그냥 인양해줘 버렸고 그렇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어떤 식으로 뭔가 개혁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은 완전히 자유화돼 버렸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는데 토건 그냥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통해서 사실 자산 기반 복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돼보려고. 하여튼 이런 게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서양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건데, 이게 보시면 이게 아까 컨티넨탈 CM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그멘탈리스트라고 본 게 이제 아까 저 일본이나 독일처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중화되면서 나타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라는 데는 지금 이렇게 덴마크, 저머니, 그 다음에 일본, 영국 그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갈지가 지금 모르겠는데 점점점 한국은 이제 저 미국 형태도 어떤 미국 형태냐면 미국적인 이제 양극화로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의미로 봤었을 때 이탈리아를 거쳐가면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의 양극화하고 저쪽 어디죠? 아까 이탈리아하고 어디죠? 아르헨티나 양극화는 완전 다른 형태잖아요. 미국의 양극화는 그래도 일정한 정도의 아메리칸 드림이 돌아가는 사회라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인력들이 오는 거고 저쪽이 아까 아르헨티나로 가면 많이 망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위에 상이 몇 퍼센트가 다 해먹는 세상인 거고 미국은 그래도 중산층도 돌아가고 좀 하는 시스템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산층이 그나마 활력 있고 들어가는 데가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좀 약간 좀 요즘 그렇고 주로 이제 독일이 했는데 독일이 요즘에 좀 안 좋죠. 안 좋은 이유가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도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독일의 제조업이 요즘 쇠퇴를 해요. 이유가 AI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혁명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독일 물어를 읽어보면 이게 메탈 같은 거 있잖아요. 금속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임팩트가 너무 빨리 와. 이 인더스트리 4.0이나 네이버 4.0 있잖아요. 그게 다 그걸 준비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아주 차차 조금씩 자기네들이 노조 원들의 그 희생을 줄이면서 주로 이제 비정규직도 하려고 하고 외국인 노동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고 있었는데 임팩트가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 정부도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가속화시켜요. AI 같은 거 빨리 그러니까 규제도 그럼 완화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독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이중화의 문제. 그게 양극화까지는 안 갖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고 일본은 지금 저출사 고령화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 미국은 완전히 이제 양극화된 세상인데 이 양극화를 지금 메꿔보려고 제조업을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걸 메꿔보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식 전략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아무 생각이 없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도 그냥 진짜 독일처럼 있는 제조업이라도 하고 석유 그 석유로 가면 베네수엘라식으로 모르겠고요. 하여튼 석유 네덜란드로. 네덜란드도 석유 납니까? 나는구나. 거기 북해. 노르웨이 북해가 있구나. 북해가 노르웨이도 그래도 거기도 주로 수산업 물론 이제 알죠. 석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로가 갖고 지금 이게 있는 건데 이걸 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가면 결국 이런 식으로 이게 영어로 쓰긴 한 건데 하나는 퍼블릭 섹터가 있고 하나는 제조업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숙련 시스템 갖고 이거 네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퍼블릭 섹터가 있습니다. 이게 경쟁도 약하면서 숙련이 높은 데가 이제 공공 부문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공 부문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 노동자 제조업들 독일이나 한국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소기업하고 그 다음에 저숙련 일자리들 그 다음에 파이어 같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핵심 서비스 산업 요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계급적으로 어떤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제 엮어보느냐 식인데 네오리버럴 방식이 두 번째 네 번째 방식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이게 미국식 스타일은 난 이런 것 같아요. 네 번째가 핵심이잖아요 지금 원래. 그런데 중산층이 상당히 백인 노동자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2번을 어떻게든 복원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오리버럴. 사실 민주당이 트럼프보다 더 네오리버럴하죠. 트럼프가 네오리버럴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형태고요. 예. 바이든이 전형적인 네오리버럴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솔리다리티, 소위 말해서 이게 소위 이제 연대하는 데가 1, 2, 3인데 가장 좋은 얘기인데 이게 소위 스웨덴 같은 데서 한번 스웨덴은 공공 부문도 강하고 그다음에 제조업도 강하고 그다음에 또 스웨덴이 은근슬쩍 IT나 금융업도 생각보다 강해요. 하여튼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요즘 스웨덴 같은 데는 4번이 너무 강해서 요즘에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보면은 옛날 스웨덴이 아니다. 상당히 미국화된 스웨덴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번이 강하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티드 이게 이제 1번과 2번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거나 이제 일본 같은 식의 형태가 나타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형태가 저는 1, 2, 4라고 생각되거든요. 한국이 공공부문하고 제조업들이 끼리끼리 놀고 대기업 정규직 하고 그 다음에 4번 형태로서 아까 금융하고 이렇게 결부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미국식하고는 좀 다른 형태죠. 미국의 1, 2, 4하고 미국은 이제 미국은 공무원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그 4번이 지금 2번하고 결탁을 하고 그다음에 1번은 공공부문은 그냥 따로 있고 이런 식이 되면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됐고 사실 그래서 이중화라는 거하고 양극화라는 게 사실 은폐되어 있는 거죠. 은폐되어 있고 사실 좀 대체된 계급 분할 형태로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전략적인 계급적 제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근데 한국은 지금 이런 제휴가 지금 요즘 드러나는 형태가 저는 요즘에 각종 그 세금 감세하고 관련된 거라고 생각돼요. 요즘에 중산층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뭐죠? 종부세 없애고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뭐 통합시키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금융투자세 같은 얘기들이 주로 중산층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1, 2, 4에 다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부자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 7, 80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됐잖아요. 젊었을 때 사는 부동산 때문에. 이걸 물려주려 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상속증여가. 그게 이 사람들이 가장 소망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속증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로소득세의 한 40%를 안 낸다고 했잖아요. 면세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해가지고. 소위 유리지갑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이 1, 2, 4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상당히 요즘 세금이 많이 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직장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재산 관련 세금, 자산 관련 세금을 깎아달라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종부세 좀 낮춰주고, 그 대신 재산세로 통합시키고. 그러면 재산세로 통합되면 어떻게 효과가 있냐? 종합종부세 냈을 때보다는 세금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예, 통합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종부세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그 부유세 성격이 있고 하나는 보유세 성격이 있는데 재산세로 가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보유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되는. 그게 어떤 나라든 다 있는 세금인데. 근데 부유세는 있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부유세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특정하게 돈 많은 사람, 자산 많은 사람을 타겟을 하는 거잖아요.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려고. 그러면 원래 부유세의 타겟은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거든요.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갖는 게 아니라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주식이든 뭐든. 근데 한국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근데 부동산은 알다시피 가진 사람이 이제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져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를 내버리게 되니까 부유세적 성격이 좀 탈각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지금. 불만인 거죠. 근데 그게 한국의 특성일 수 있잖아요. 특성일 수 있죠.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유세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부유세가 이렇게 광범위하면 안 되고 그거는 부유세는 상위 1% 내지 몇 %만 타겟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지? 그냥 보유세로 하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그럼 지금은 전국적으로 종부세 내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에서도 가격이 확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뭐 성남, 아까 뭐지, 저 용산, 그다음에 마용선 지역 같은 데도 이제 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제가 다 끝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소득하고 자산 불평등이 이제 크로스 되면서 특히 자산은 상당하게 양화되는 상당히 제가 드러난다고 보여줄 수 있고 소득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소득은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고 가처분 소득은 정책적 갭에서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2008년 이후부터 2015년 기간이 한국이 2000년대 이후에는 계속 소득 불평등이 계속 증가되는 시기였는데 이게 예외적인 건지 아니면 그러지 않는지에 대한 좀 정교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2008년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낮아졌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 정부의 개입도 있고 뭐 등등도 있고 최저임금제도 있고 뭐 다 그렇게 있지만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유를 김양년 교수 같은 분들은 자기 주장에 따르면 그 기여 중에 하나가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초연금이든 뭐든 이제 정부가 이제 기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이 이제 받는 사람이 있고 수급자들이 생기면서 그 덕분에 이제 지금 좀 소득 불평등이 좀 낮았다고 하는데 그건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그거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제 가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예외적인 시기라고 좀 보고 싶어요. 이명박 정부가 다 잘한 거 아닐까? 예,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2008년에서 15년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잘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정책적으로는 계속해서 뭐죠? 우리가 복지가 확대된 건 사실이잖아요.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시작해서 추세적으로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만 좀 약간 주춤하는 거지 복지는 계속해서 확대된 건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기준에서는 떨어진 게 맞아요. 그건 이해 가시잖아 아까. 근데 이제 시장 소득이라는 것은 정부 개입이 되기 전에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시장 소득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시장 소득하고 가처분 소득하고 갭이 커요. 그건 뭐 워낙 복지가 강한 나라니까. 근데 한국은 알다시피 1차 소득이 중요하잖아요. 시장에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되느냐 비정규직이 되느냐 해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 격차가 아무리 우리가 뭐죠? 실업수당 받아도 아까 알다시피 우리는 실업수당도 강하지도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소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8년부터 15년까지 시장소득도 아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2015년부터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일자리도 안 좋고 구조조정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2008년부터 15년 사이를 상당히, 트리키한 거고, 좀 해석하기도 참 쉽지 않고, 만약 그걸 인정했었을 때 한국이라는 데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소득 불평등이 뭐 심화됐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세상이고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은 시장 소득 갖고 안 하고 주로 가처분 소득 갖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2008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떨어지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체감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고 있죠. 그거하고 좀 체감과 실제 소득, 통계 사이의 갭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부동산이나 그런 자산은 체감적인 거나 실제 데이터는 아까 같이 갖고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도 실제 소득 격차도 생각보다는 안 크고. 안 크죠. 근데 부동산은 상당히 크고. 그거는 지역 간 소득 격차가, 근데 2015년 이후에 소득 격차가 이제 심화될 여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왜? 울산 같은 데서 소위 옛날 공장 지역 있던 데서 지금 구조조정이 이제 점차 강화되면 그쪽 지역이 상당히 이제 쇠퇴화되면 그만큼의 이제 노조 영향력도 떨어지고 하면 이제 임금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간 격차가 확 늘어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 얘기는 지금 상당히 지금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소득은 상당히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경로에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은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있고 소위 이제 공공 부분, 대기업 핵심 제조업 부분, 그 다음에 핵심 서비스업 부분들 사이에 소위 중산층 벨트들은 일정한 정도 우리나라도 서 있고 경제가 되고 있고,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정치적 대변하는 층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요즘 민주당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 안 하잖아요. 주로 여당이 저 대놓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뭐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니까 이제 타협의 여지가 많아지고 같고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근로소득 같은 걸 개편하는 식으로는 얘기는 없고 주로 이제 자산 관련 세금. 그러면 자산 관련 세금을 보면 아까 1번, 2번, 3번 소위 공공 부분, 그 다음에 핵심 제조업, 그 다음에 핵심 서비스 이 계층이 상위 10%거든요. 상위 10% 사람들의 소위 이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산 격차는 더 늘어나갈 것 같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좀 주소가 없긴 했는데. 자, 그러면요. 일단은 잘 들었다. 이 전체적으로 이 표 만드신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네, 주로 한 10년 동안 이쪽 연구를 하니까 와, 엄청난 작업이. 거기 한 1시간 반 동안에 그 한국 자본의 흐름, 시기적인 특성이나 흐름이나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지역 간 그리고 이 노동의 성격이나 등등에 대해서 쭉 한번 하면서 한국 이 특성을 얘기하고 이 부분에서의 어떤 대안적인 수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해주셨는데 이 참 전술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뭐 기획 그림 그리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좋은 근거 자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부분은 아까 저도 일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예, 그 측면에서 예, 동감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 효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초연금 같은 식으로 연금 제도가 이제 강화되어서 복지 시스템이 강화됐던 거. 그 다음에 또 일부 그 서비스업이 발전되면서 여성 고용률이 높아졌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이게 참 정리 잘 하셨네요. 예. 이게 예외적인 시기였는지 아닌지가 관건이라고 좀 봅니다, 사실. 근데 이 시기가 지금 계속 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한국은 불평등은 완화되는 겁니다. 소득 측면에서. 근데 자산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고. 예. 공황 시기 대응 수준에서 보면 이명박이 그래도 제일 낫게 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 잘했다기보다는 바로 옆에 있던 중국이 소위 말해서 글로벌 그 경제 버팀목이 돼주는 바람에 그때 중국이 뭐 고속도로도 깔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하고 해서 엄청나게 그 경기를 팽창시켜놨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한국 제조업이 전부 다 그냥 엄청난 수출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떼돈 번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막 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까닥까닥 했었을 때 우리를 완전히 구세주로 했고, 지금은 물론 중국도 요즘은 자기네들도 이제 경제를 또 재조정을 해야 하니까 좀 그렇긴 하긴 한데. 근데 사드를 갖다 박아버렸어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사드도,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에 그 근방에 사드가 있었으니까, 사드가 임팩트가 컸죠. 한국하고 중국 사이 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너무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때 공짜 돈 나눠준 거는 아마 전례 없이 처음 유일한 한 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유류지원금.
저도 받았어요. 나도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이거는 정말 잘 지적하신 것 같, 예, 정리를 잘 하셨는데, 강동진 선생님께서. 예, 예. 자, 혹시 또 네, 제가 의견을 좀 얘기해 볼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채팅창에 쓰는 세 가지 요인이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이제 새로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한 시기가 그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제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일단 없었던 게 새로 생기면서 했던 그 효과의 효력은 이제 없어질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평등이 이제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니까. 이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게 효과를 보려면 이 세 가지 요인 자체가 더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연금이나 사회서비스 시장화 이게 어떤 불평등 완화 효과보다는 이 자체 내에서도 불평등이 더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현재 아닌가. 그리고 뭐 중국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당 2008년, 2015년 사이 그게 뭐 지속적이기보다 일시적인 효과 이상 일시적인 효과밖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기 어렵다. 예, 저도 그렇게 지금 그런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 아까 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수급자들 사이에 격차가 너무 점점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200~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2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막 있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고령연금이 기여하는 바는 큰 것 같아요. 그거는 김남현 교수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상당한 정도 불평등을 밑에를 깔아준 거죠, 사실. 고령층들이 원래 소득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OECD 그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뭐. 그러니까 이게 빈곤율이 뭐 자산을 다 계산해도 높긴 높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통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폭동 수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 연 복지 같은 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그 알파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게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노인분들 중에 중산층의 노인분들,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노인의 재산을 그 자식들, 손자에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자기는 소득 한 푼도 없는데, 왜냐면은 가보면 임대주택 가보면 벤츠 같은데 막 있잖아요. 노인분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옛날에 세금 안 잡힐 때 그런 시절에 갔다가 물론 많이 그런 분이 요즘은 이제 모니터링 하니까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보면 신뢰를 보면, 근데 이게 통계가 아니니까 신뢰긴 한데, 예를 들면은 손자에게 삼자 증여를 해가지고 이분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예, 손자가 내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오면서, 그리고 손자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돈을 이제 공식적으로 안 주는 거죠. 공식적으로 주면 통계에 잡혀가지고 소득이 다 잡혀버리는 거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노인들이 소득은 거의 빵이에요. 거의 빵. 예. 그래서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 근데 지금 재밌는 게요. 지금 70, 80대 얘기고요. 요즘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즘 다 일을 하잖아요, 또. 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또 떨어질 거예요. 65세에서 한 70세 사이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전부 비정규직들. 예. 취업률은 높아지고. 예. 그 사람들은 알다시피 소득이 있으니까 아까 노인 빈곤율은 떨어질 거고, 지금 이제 노인 빈곤 높은 사람들은 한 75세, 뭐 80세 되신 분들이야 진짜 아무것도 없죠. 뭐 폐지 주거나 뭐거나 하면, 폐지 주면 기초 노령연금만 이전 소득만 있지 나머지 소득은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통계 조사하고 보면, 실제 아주 디테일하게 현장 조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가 부동산까지 합치면 노인 빈곤율이 약간 떨어지긴 한데 그걸 이제 보사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냈죠. 그래서 한국이 실제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노인 빈곤율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오는 수치는 그걸 보정하더라도 OECD 국가에서 상당히 이제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거고 그만큼 연금이랑 그런 것들이 시설이 엉망이라는 거죠 사실. 그건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지금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좀 뭐 다른 의견 혹시 질문 우리 장혜영 동지는 또 우리 강동진 동지 네, 저, 장 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그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0%로 가면 뭐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 수준으로 갈 거다 말씀하셨는데 성장률이 0%로 된다라는 거는 현재 수준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이른바 이탈리아나 아르헨티나로 마상위기로 가는 건지에 대한 요새 또 이제 그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탈성장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후 연구 좀 많이 했는데 저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탈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에 제로로 하는 자본론이라는 친구 있죠. 그 고이케인가 일본 사이토 고에이 같은 사람이 탈성장론을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일본이 한 지난 30년 동안 0%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게 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3%고요, 지금 평균이. 그 다음에 미국이 2.2% 상반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 성장률이 가장 지난 30년 동안 스테이블한 거고 한국이 지금 뭐 평균으로 그러는데 한국이 저는 0% 가면 뭐가 되냐면 일단 기회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기회가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은 2040년 이후에 한국은행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이제 무조건 마이너스 성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 효과 때문에. 예. 그랬었을 때 과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급격하게 하다가 좀 약간의 완충지대 없이 곧바로 마이너스 성장을 갔었을 때 사람들의 그 성장에 대한 그 생활 습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구조를 어떻게 했을까? 이건 상당한 사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냥 냅두면 탈성장하는 거네요. 2040년. 근데 탈성장이 되는 순간 사람들의 이제 엄청난 이제 트라우마와 완전히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죠. 사회 구조와 생활을 다 바꿔야 돼.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줄이기도 쉽지 않는 데고 그다음 생산시설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줄이기도 쉽지 않는 데고 그럼 다 이제 버리게 돼 버리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상당하게 일본이 그러다 보면 가보면 빈집도 많고 빈 공장도 많고 빈 땅굴도 많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근데 일본이 그게 다 지금 사회 문제로 됐고 전부 다 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있고 뭐도 있고 사회가 좀 뒤틀려 버리고 사실 뭐죠? 동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탈성장을 낸다고 해서 탈성장을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하게 완만히 시켜가지고 성장률이 낮더라도 질적으로 뭐죠? 유지되는 식으로 가면은 그게 준비가 되는데 그런 디자인이 가능할까요? 그걸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운동하는 사람이나 에이전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2040년 앞으로 한 10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냥 맞으면 이제 아마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난리치겠죠. 빵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하면 상위 몇 개 층 빼놓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부가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저는 환경도 기후변화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좀 이제 1.5도 해서 2030년, 몇십 년, 40년 이렇게 타겟을 잡는 게 그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걸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저희 현 정부도 개판인 거고 그럼 비전도 없는 거고 전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탈성장이라는 거에 전 집착하기보다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정도 약간 한 1, 2% 정도는 유지하면서 저는 2% 안 가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2%는 많이 하는데 한 1, 2% 정도를 유지하면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서 좀 약간 완충작용을 하고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면은
뭐죠? 그런 사회의 디자인을 뭐 이렇게 어떻게든 뭐 모아서 이제 했죠. 설득도 해볼 수가 네. 있는데 지금처럼 그냥 4, 5% 하다가 갑자기 3% 하다가 2% 하다가 이렇게 뭐 한 지난 분기에서 지지난 분기에서 마이너스 하다가 팍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임팩트가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본 거기에 따르면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이탈리아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사실 마이너스 성장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 왜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거든요. 저 노인분들이나 저 정규직이나 뭐죠 저 기존에 있는 중장년층은 뭐 기득권이니까. 근데 좀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아니게 제가 그냥 성장론자가 됐는데 예. 한 1, 2% 성장을 하면서 좀 가져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요것만 하고 끝을 보지요. 노인 빈곤의 심각합니다. 아까 네. 얘기했어요. 예. 같은 얘기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좀 가부장적인 가족 복지 문화. 예. 예.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예. 좀 억지라도 인구의 세계를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안 잡히고 예.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다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그거잖아 치매. 노인에서 가장 힘든 게 치매라는 거지 않습니까? 치매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 가족이 닥터하고. 예. 그걸 요양원 가면은 또 치매 환자는 완전히 요양원이라는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냥 인간 옷에 존엄함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집에서 하는 복지를 다 원해요. 요즘은 그걸 뭐 제가를 하죠. 제가. 그런데 그러면 다 이게 돈이잖아요. 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율배반인 게 복지를 강화하면 성장이 안 따라가주면 복지 강화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후하신 분들이 복지국가 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복지도 가능하고 기후도 가능하고 탈성장도 가능하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사실. 현실성이 없다. 예, 현실성이 없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하려면 1, 2% 정도 성장이 돼야 그 나분의 여유를 갖고 복지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연금도 주고. 예. 연금도 주고 아까 그냥 그 치매든 뭐든 그렇게 물론 이제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데 말이 생산적 복지지 그게. 예? 생산적 복지는 주로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죠. 아동수당 쓰고 청년수당 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부가치를 하라는 거고 노인분들에게 생산적 복지를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생산적 복지겠네요. 왜냐면 노인분들이 편안해지면 주변에 있는 자녀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덜 그게 신경 쓰니까 그런 사이드 이펙트고 예, 직접적인 이펙트를 따지면 사실 그래서 그게 원래 스웨덴이 특징이 그럽니다. 그 특징이 거기는 상당히 성장에 강조를 해요. 그게 마이너스 성장한 적도 없고 지금도 1, 2%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복지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사회고 그래서 한국도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2% 내외에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근데 2% 성장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 1%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것도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예.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이게 되는 이유가 이제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반도체가 워낙 수출이 돼가지고 저게 이제 반도체 효과가 이제 지금 삼성도 요즘 거도 안 좋고 하니까 저게 확 떨어지면 이제 한국의 이제 본 실력은 아마 내 생각에는 1.5에서 1% 안팎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들이 지금 실업률도 우리나라 지금 한 10%가 넘는데 지금도 이제 아까 이탈리아처럼 한 3, 40에서 50% 가까이 가면 지금 프랑스도 청년 실업률이 한 30% 넘어요. 출산율도 우리 낮잖아요. 예, 우리 출산율도 낮고 출산율이 낮으니까 이게 복지가 잘 안 되는 거기도 하고. 지금 하신 얘기 그 얘기입니다. 예, 계획, 맞습니다. 계획된 할 거면은 기후변화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참 어렵죠 그게 사실.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러면
그 이제 뭐 이 지금 사실 이 체제에서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아까 했던 계획된 탈성장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 프로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 문제하고 물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러신 거고 시간이 이제 9시가 뭐 넘어가는데요. 뭐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아까 뭐 처음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전체적으로 뭐 이 전술적 그림을 그려내는 데는 중단기 그림을 그려내는 데는 상당히 유효한 뭐 강의가 발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 자, 그럼 선생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렇죠? 아니요, 오늘 초대해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가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길게 해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술 마실 사람 이리 오세요.